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지은이 우야마 다쿠에이. 옮기니 오세웅. 역사는 5가지 시대로 구분됩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의 5시대는 서양사에서 지배계급의 변동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서는 이 5시대에 따라 각 장을 편성했습니다. 고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것을 계기로 중세시대로 옮겨갑니다. 중세 유럽에는 기독교가 보급되고 종교 지도자인 교황이 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교황은 종교계뿐 아니라 속계에도 강한 영향력이 생기면서 국왕, 황제와 대립하게 됩니다. 세 부류의 세력 중 근세로 발돋움한 것이 국왕입니다. 국왕은 절대주의라는 거대한 관료, 군사기구를 토대로 중앙집권제를 구축했습니다. 짐은 국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루이 14세는 이 시대의 국왕이었지요. 강력한 왕권을 무기로 국가, 국민을 통치했습니다. 국왕의 거대한 관료기구를 재정적으로 밑받침해준 세력이 새롭게 대두한 신흥시민, 즉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는 근대 화폐 경제의 발전, 시장 확대와 더불어 출현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 중에는 부를 축적한 사장도 있거니와 평사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르주아는 비즈니스맨이었고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는 칼을 휘두르는 기사를 통솔하는 제후 세력이 여기저기 자신의 영지를 구축하면서 당연히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새롭게 대두한 비즈니스맨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문화적인 사회도 형성되었습니다. 신흥 세력인 부르주아는 절대적인 왕정을 지원하고 국내 시장을 통일하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법 체계를 정비하고 상거래 규칙을 정하는 한편 화폐, 금융 정책을 안정시키고 비즈니스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료에 의한 행정 기능이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부르주아는 거액의 세금 부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강력한 발언권을 얻어냅니다. 국왕의 권력은 재정부담자인 부르주아 세력에 의해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국왕의 권력과 부르주아 세력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이좋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세의 커다란 특징인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이 눈부셨죠.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을 부추기면서 그 결과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의 이권 관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시민혁명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미 절대주의 체제는 연이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극도의 재정난을 불러일으키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절대주의 체제 하에서 식민지 경영이나 무역에 손을 뻗어 이익을 취한 그룹은 일부 특권 상인이나 귀족뿐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개방은 아니었습니다. 특권 세력이 왕권과 유착해서 각종 이권을 독점했죠. 유착 구조를 타파하고 시민에게도 활짝 열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부르주아 시민 세력은 왕권을 타도하자는
시민혁명을 유럽 각지에서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부르주아 세력 단독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열린 시대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근대와 현대의 구별은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을 근대, 그 이후를 현대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왕조는 흥망성쇠가 빈번했습니다. 수십 년도 안 돼 망하는 왕조도 있었고 수백 년을 버틴 왕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중국의 왕조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중국 영토는 광활하기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기에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지닌 황제라도 힘들었습니다. 지방 어디선가 중앙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었지요. 처음에는 지방의 반란이 이제 막 싹이 트고 있을 시기라서 중앙정권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불쑥 성장하면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면 알아챘다고 해도 이미 손쓰기가 늦은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방 세력이 힘을 키워 중앙정권의 반기를 들고 그 결과 왕조가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지요. 이러한 반란과 혼란의 틈을 타서 북방 이민족이 중국을 침략하고 혼란의 박차가 가해지면서 왕조 붕괴를 재촉하는 복합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혼란이 혼란을 불러들이는 현상은 대륙이라는 광활한 땅에 위치하면서 여러 민족에 둘러싸인 중국만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조의 초창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이 통치하면서 식량 공급을 향상시켜 민심이 안정되고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인구를 끌어안는 왕조가 기후변동 따위로 흉년이라도 오면 안정된 민심이 무너집니다. 식량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인플레를 유발시켜 경제도 파탄나지요. 민심, 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는 반란이 생기고 그 결과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왕조의 흥망은 인구와 식량 공급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경제와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반면 그 늘어난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곧장 사회 불안을 야기해 왕조는 구심력을 잃고 붕괴됩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 식량이 너무 남아돌아도 왕조는 구심력을 잃습니다. 식량의 과잉은 지방 호족, 호농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면서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해진 호족, 호농은 반드시 중앙정권에 반기를 듭니다. 식량이 모자라도, 남아돌아도 중앙정권은 위태로워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늘 안고 있는 거대한 중국 왕조는 국가 경영에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늦든 빠르든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인류를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부색에 따라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흑인종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아프리카, 황인종은 아시아입니다. 그렇다면 백인은 어떨까요? 백인종이 살고 있는 땅은 유럽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본디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았고 유럽에 백인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백인은 러시아 남쪽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인간들은 지구의 한랭화를 피해 대이동을 합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정한 다수파는 오리엔트에서 유럽으로, 남쪽을 지향한 소수파는 인도를 침략합니다. 따라서 백인은 인류사에서 인도 유럽계라고 지칭됩니다. 유럽인과 인도인이 동일한 인종이라면 위화감을 느낄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인은 피부색이 검기에 백인 이미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인도의 강한 햇살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피부가 검게 변했고 현지인과의 결혼으로 혼혈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의 인도인이 된 것이지요. 인도 유럽계, 즉 백인은 아리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리아는 고귀한이라는 의미로 그들 스스로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인은 중앙아시아의 원주민이라고 전해지는데 지금의 학설로는 동유럽까지 아우르는 강범위한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동유럽 지역에서 직접 독일 지역으로 이동한 아리아인 그룹을 히틀러는 순수한 아리아인으로 간주하고 그 민족적 우위를 주장했지요. 인도 유럽계 백인은 철의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는지 자세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의 최첨단 기술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기원전 17세기에 그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오리엔트 지역, 중동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아랍인들의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법률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인도 유럽계 백인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인도 유럽계에 정복당한 아랍인들은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주변 지역 아랍인들이 힘을 모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내륙 무역,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부는 북부의 아시리아 지역에서 아랍인 군대를 결성하는 데 사용되었고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아랍계는 급속히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랍인들은 인도 유럽계를 제압, 기원전 7세기 전반에 오리엔트를 통일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제국은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압제 정치로 말미암아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기원전 612년에 붕괴됩니다. 아시리아 제국 붕괴 후 인도 유럽계 백인은 독립합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의 아나트리아 반도에 리디아 왕국을, 이란에는 메디아 왕국을 세웁니다. 리디아 왕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조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인도 유럽계 백인은 소아시아, 이란 등지에 정착합니다. 그들 백인은 긴 세월 동안 혼혈을 반복하면서 지금과 같은 아랍인으로 바뀝니다. 유럽 지역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의 인도 유럽계 백인의 이주가 급속히 늘면서 유럽 세계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란에 건국된 메디아 왕국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행정기구도 정비되었습니다. 메디아 왕국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오리엔트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오리엔트 지역의 인도 유럽계 백인의 패권이 굳어집니다. 인도 유럽계 백인의 패권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승계되면서 7세기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지속됩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랍인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슬람, 아랍 정권을 수립하면서 아랍인들이 그제야 패권을 되찾아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3대 국왕인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전국에 총독을 배치하고 광대한 영역에 걸친 지방행정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국도를 건설하고 조직적인 교통체계인 역참제를 정비해 각 지역을 연계시켜 물류 네트워크를 원활히 만들었습니다. 경제 성장 덕분에 왕도 페르세폴리스가 건설됩니다. 복속민의 문화, 풍습을 인정하는 관용도 베풀었지요.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복속민인 유대인 등을 핍박한 정책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다리우스 3세 때 그리스 세력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기원전 7세기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 국가인 아시리아가 붕괴하고 기원전 6세기에는 소아시아의 아나트리아 반도에 인도 유럽계 국가인 리디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리디아 왕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주조화폐가 만들어졌는데 이 화폐는 금은 합금으로 주조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래가 원시적 형태인 물물교환이었죠. 화폐가 출현함으로써 신용거래가 가능해졌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거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기반이 튼튼한 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리디아 왕국의 화폐 경제는 그리스, 에게해 지역의 일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대규모 화폐 경제권이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동시에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 유럽계 백인 이민이 급증하면서 그리스는 화폐 경제의 확장을 등에 업고 교역을 통해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를 본거지로 삼아 바닷길을 통해 이탈리아 연안, 프랑스 연안, 스페인 연안의 개발 이주도 활발해지면서 지중해의 현관으로서 에게해, 그리스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에는 에게해 교역권이 확립되면서 그리스 각지에서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사회가 번창합니다. 밀레투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이 이러한 폴리스에 해당합니다. 에게해 교역이 확대되면서 그리스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빈부격차의 확대도 심해졌습니다. 주위의 성장에 뒤처진 무산계급이 대량 발생하면서 길거리에는 홈리스가 넘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깜깜한 그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리엔트의 모든 영토를 손에 넣은 페르시아가 다음에 노리는 곳은 지중해,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대국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비하자면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촌락 집단이 옹기종기 모인 곳에 불과했지요. 대국의 침략에 어떻게 응전할지 그리스의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수의 지도자들은 페르시아에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대한 페르시아에 덤벼봤자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전쟁에서 패한다면 지도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니까요. 화의 명분으로 거액을 건네도 좋으니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한편 끝까지 항전을 주장한 인물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퇴격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상전이라면 무적이지만 그리스와 싸우려면 지중해, 에게해를 끼고 해전을 펼쳐야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해양국가인 그리스의 이점을 살려 페르시아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주전론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빈곤층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길거리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전공을 세우면 불을 거머쥘 수 있다고 설득하지요. 빈민들은 자발적으로 테미스토클레스에 협력합니다. 그들에게는 군선에 노를 젓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비롯한 주전파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항복하자는 주화파를 웃돌자 여론을 기세 좋게 장악해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빈민들의 활약에 힘입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는 페르시아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폴리스가 옹기종기 모였을 뿐인 그리스가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보기 좋게 쳐부순 것이지요. 군산에 노를 저었던 빈곤층은 크게 발언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냈고 항복하자고 주장했던 귀족이나 상인 부유층은 힘을 잃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는 빈곤층이 부유층을 타도한 일종의 좌파 쿠데타라고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약자라고 늘 약한 위치에만 머무르는 법은 없지요. 페르시아 전쟁 후 빈곤층은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아테네 등지에서 민주정치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빈곤층이 영예가 보장되는 군대에 편입되면서 거대한 군사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반격에 대비하려면 강한 군사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의 군사국가 체질이 정착되고 민주정치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군인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그리스 내부에서는 폴리스끼리의 싸움도 빈번했습니다. 그리스의 군사 체질은 최종적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 독재 체제로 치닫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군사주의에 경종을 울린 사람들이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각 폴리스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군인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른 통치, 군비 축소를 하라는 정치적 개혁을 외쳤습니다. 군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치하던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남부의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남부의 군인들을 부추겨 마케도니아 왕국에 합류하면 그리스 전역에 걸쳐 군사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남부의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필리포스 2세를 따랐습니다. 기원전 338년 필리포스 2세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군사정치를 반대하는 남부의 정치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 2세는 암살당하고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약간 20세로 왕위를 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친 이상으로 호전적인 성격이었기에 그리스 통일 후 훨씬 강대해진 군대가 생겼으니 페르시아를 침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변의 장수들이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수비에만 치중했지 거꾸로 공격한다는 발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대해진 군사 조직을 먹여 살리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그리스인들은 미지의 영토를 향해 원정을 감행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의 칼날을 오직 동방인 오리엔트로만 향했기에 이탈리아 반도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지중해 동쪽 연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지중해 교역이 활발해지니 그 서쪽에 위치한 로마도 덕분에 호경기를 맞아 점차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중해 서쪽에 위치한 카르타고도 지중해 교역 덕택에 로마 못지않게 발전했습니다. 지중해 서쪽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엇비슷하게 발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무려 100년간 지속되었고 끝내 로마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포에니 전쟁 후 로마는 지중해 교역을 사실상 독점합니다. 로마는 영리하게 지중해 교역을 운영했는데 로마에 납세만 하면 인종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역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상인들의 신분과 재산도 각종 법률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동방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비롯한 그 후계자들은 로마처럼 간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파트 1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의 헬레니즘 세력은 어디까지나 군사 집단이었기에 법률, 제도를 통해 상업활동을 활성화시킨 로마의 현명한 비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떠나 서쪽의 로마로 향하면서 지중해 교역이라는 무대에 각종 벤처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로마는 도로, 항만 개발을 최우선 프로젝트로 삼고 유통 네트워크의 구축도 서둘렀습니다. 넉넉하게 걷지는 세금 덕분에 투자와 융자가 용이해지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조기 완성을 가능하게 했지요. 더욱 강대해진 로마는 지중해 동쪽에 그리스의 헬레니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던 로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눈부시면 늘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성공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한편 길거리에는 홈리스가 넘치면서 치안이 악화되고 폭동과 내란이 빈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원전 2세기의 상황을 내란의 1세기라고 부릅니다.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할지가 정치의 당면과제가 되면서 그라쿠스 형제 등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부유층이 소유한 강대한 토지를 몰수, 빈곤층에게 나눠주고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 빈곤층의 구제 자금으로 할당하는 좌파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의 부유층은 의회인 원로원 의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라쿠스의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라쿠스는 음모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부자에게 돈을 몰수해서 빈민에게 나눠주는 정치수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반감을 사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라쿠스가 추진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빈곤층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사재를 털어 길거리에 넘쳐나는 홈리스를 자신의 군대에 고용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결행했고 로마를 벗어난
타 지역의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스 고용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외지 정복으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였으니까요.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거느리면서 빈곤층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로마의 실업률은 극적으로 떨어져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원로원이 중심이 된 부유층도 잃을 게 없었기에 새로운 흐름에 반대하지 않았지요. 부유층이 개인 군대를 이용해 외지 정복이라는 투자 비즈니스에 열광하면서 그들은 군대 확장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는 이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높았습니다. 외지 원정에 나선 군대가 게르마닌 같은 현지 부족과 싸워 패하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는커녕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복에 성공했어도 군대를 이끌던 장수가 배반하거나 전리품을 가로채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따로 독립하는 등 뜻밖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외지 정복에 성공해서 커다란 부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군인,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경영자로서의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인 군대의 장군 신분이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외지 정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부유층에게 어필함으로써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스폰서를 확보해 거기서 나온 투자 금액으로 군대를 막강하게 키운 후 외지 정복을 차례로 성공시켰습니다. 부자들은 경쟁하듯 카이사르의 스폰서를 자청했고 로마의 돈이 모여든 덕분에 카이사르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군인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지요. 카이사르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부상했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의 스폰서였던 부유층, 원로원 세력을 제압하고 독재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늘어난 빈곤층에 의해 지지받고 그 빈곤층에 의해 태어난 리더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사르의 출현은 단지 로마사의 표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에 깔려있는 빈곤층의 불만이 쌓인 결과였고 그야말로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소수가 성공했을 때 생기는 특권은 그 내부에서 향유될 뿐이지만 민중이 소외됐을 때 그 분노와 원한은 어떤 시대라도 거대한 힘을 지녀 결국 사회와 시대를 흔들고 움직입니다.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기원전 46년에 딕타토르가 된 카이사르는 자신이 키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로원 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차례로 빼앗아 자신 휘하의 지휘관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전에 자신의 고마운 스폰서였던 부유층을 배반하고 민중에 가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 세력이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를 잃은 민중은 분노에 들끓었고 그 상황에서 부상한 인물이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군대를 이끌고 브루투스를 비롯한 카이사르 반대파를 숙청하고 원로원 세력에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전략은 교묘해서 결코 카이사르처럼 원로원 세력을 대놓고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대결하는 척하면서 민중의 분노,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뒤에서는 원로원의 보수 세력과 여러모로 협조했습니다.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의 양보심에 경의를 표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선사했습니다. 카이사르처럼 원로원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부유층과 보수 엘리트층의 반감을 사면 정치가 막힐 뿐더러 국가 자체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대국적인 시점에서 옥타비아누스는 과감한 정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파괴자라면 옥타비아누스는 사회에 포진한 각 세력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 미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마치 유리세공처럼 정밀하게 로마의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창작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중의 좌파 세력과 엘리트의 우파 세력 중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정치적 균형이 깨지고 옥타비아누스 자신도 양부인 카이사르처럼 암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을 남들이 결코 황제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프린캡스라고 부르도록 했지요.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황제가 아닌 프린캡스라고 부르게 했지만 사실상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좌파 민중 세력과 우파 원로원 세력 간의 미묘한 정치 균형 위에 서 있는 황제 권력은 결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제국은 드넓어서 동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영국, 스코틀랜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황제의 약한 권력이 이만큼 광활한 영토를 통괄한 탓에 제도상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역대 황제들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자니 최우선 지배 원칙은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벌여 국내의 불만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침략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시기에는 국내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준 덕분에 2세기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평화로운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이 번영의 시기에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해 선정을 베풀지만 5명의 황제가 훌륭한 정치를 펼쳐 번영을 구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의 경제 번영이 넉넉한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황제들이 재량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로마의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침략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고 남아있는 영역은 북쪽의 얼음 지역과 남쪽의 사막 지역뿐이었지요. 더 이상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없어 경제 성장이 멈추자 즉각 민중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로마 제국은 제국 영토 내의 유력자 모두에게 관대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정치적 입장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외지 정복 지역의 현지인들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현지의 유력자에게도 다양한 정치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외지 유력자들의 반란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을 회유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한편 시민권이 주어진 유력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시민세 등의 각종 납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제국은 보다 많은 세수입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은 도로, 수도, 욕탕, 결투를 벌이는 투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정비하면서 민중에게 쾌락한 생활을 제공한 덕분에
민중의 불만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반의 대규모 공사에는 침략 정책이 막을 내리면서 직업이 없어진 퇴역군인들이 고용되었고 급여를 지불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그 덕분에 퇴역군인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요. 반면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시민권이 주어진 외지의 유력자들이 정치적 권한을 배경으로 현지에서 독립,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로마 제국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국 각처에서 이처럼 독립 황제가 출현하면서 로마 제국은 공중 분해되고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로마 제국의 재정이 악화되고 공공사업의 발주에 지장이 생기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해 폭동과 내란이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시대에 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지배 시스템을 하루빨리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군인 황제가 할거하던 당시의 로마는 사분오열이었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드넓은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사분오열을 인정해주고 타협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테트라르키아라고 불리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제국을 네 곳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황제를 두고 지방을 각기 분할해서 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취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네 곳으로 분할되었지만 정치 기능을 그럭저럭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큰 부작용이 도사렸습니다. 그 후 네 곳의 황제가 서로를 의심한 나머지 격렬한 내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두 명의 영웅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 경우는 무려 4명이라 그 갈등이 한층 복잡하고 혼란했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해 로마 제국을 다시금 통일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아무리 재통일을 했어도 드넓은 제국을 황제 혼자서 통치하기는 무리였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지요. 그런데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전의 로마 제국 통일을 꿈꾸며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도 로마 제국 전체의 영역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00년에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단행했고 로마 제국의 발상지이자 모든 곳의 중심이었던 수도 로마를 버렸습니다. 비잔티움도 천도 이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가 중심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세계의 지배를 포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새로운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플도 입지 조건이 뛰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중해 동쪽에 위치했고 오리엔트, 아시아의 접점지대였기에 동방과의 교역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는 고대 이란 왕조인 사산 왕조가 번영기를 맞이하면서 동서무역이 활발해졌고 중국, 나아가 일본까지 판로 개척이 확대되면서 유라시아, 아시아의 호경기 파도는 유럽 세계까지 넘칠 판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세일즈맨을 자처해서 동방천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교역을 통한 이익은 막대해서 로마 제국의 재정난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동방천도는 대성공한 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의 경제권은
수도 기능을 상실했고 피폐해졌습니다. 그에 이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95년 동서로마를 분할시켜 채산이 맞지 않는 서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쪽의 로마 황제가 서쪽의 로마 황제를 비롯해 서쪽의 상황에는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졸지에 버림받은 서쪽 로마는 방위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기에 머지않아 게르만인에 의해 약탈과 유린을 당한 끝에 476년 멸망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세력은 황제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내전을 종결시키고 즉위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리저리 흩어진 로마를 재통일하려고 그 수단의 하나로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했을 당시는 기독교 세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기에 탄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의 보호자로서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했고, 더불어 사분오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기독교로 묶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독교는 종교상의 가르침인 교의도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접근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분오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기독교 자체가 통일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교의를 통일시켜야 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교의는 예수를 신으로 할지 아니면 신의 음성을 듣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할지를 두고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만드는 게 유리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인간이고 신이 따로 있으면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형상이 되기에 그 대상이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 자체가 신이라면 그 모습이 구체성을 띠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설득력 있는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더러 강한 영향을 끼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세력이 추방되고 예수를 신으로 보는 세력이 정통파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정통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그 후 정통인 가톨릭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